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수능 문학을 공부할 김영만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 소개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이게 해나갈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과 문학 공부를 같이 할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선생님 양력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선생님은 이투스에서 이제 공채로 들어가서 재수종합학원에서 주로 근무를 했어요. 재수생들은 선생님이 단과도 여러 번 해봤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단과 학생들은 뭔가 자료를 주는 걸 좋아해요. 4, 5월에는 EBS 수특 정리된 걸 주세요. 그리고 정리를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7, 8월 되면 한 7월쯤 되면 선생님 수능 완성 정리해 주세요. 결국은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왜냐하면 9월에는 다시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사설 모의고사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수생들은 이렇게 자료에 신경 쓰거나 이렇게 사설 모의고사에 신경 잘 쓰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단과를 해보면 고3 학생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수업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자극적 수업에.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 푸는 데 더 집중이 있어요. 근데 재수생들은 우리가 문제를 잘 보면 알겠지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 교수님께서 출제자께서 글을 읽으라고 했는데 글을 읽는 거에 보다는 문제 푸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하지만 재수생들은 이미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어. 이거보다는 독해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결이 있어요. 선생님은 주로 청솔학원과 그 다음에 이제 이투스에서 재종반 수업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상상미학에 있는데 여기도 재수종합학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선배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수능에 대한 고민인데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클릭을 해서 뭔가 좀 호기심을 갖는다면 아마 다 이 고민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고1, 2 때 한 번도 80점 이하 받은 적이 없는데 사실 모의고사에 그렇게 신경 써 본 적이 없는데 성적이 왜 자꾸 떨어지지? 고3 되면 이제 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날 내 국어 성적일까? 고3 되니까 교육청 학력평가 모의고사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심해요. 선생님이 단과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고3 돼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뭐 인생을 다 건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 제자 중에는 이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100점을 맞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치대를 갔는데 되게 잘했죠.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날도 100점을 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실제 여러분의 수능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6평이에요. 6평 점수가 수능 성적의 연관성은 50% 이상 돼요. 그리고 9평과 수능 성적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한 20 몇 %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재종반이니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6평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6평 때 고3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될지 수시로 가야 될지 수시에 올인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능까지 망치는 일이 좀 발생해요. 사실 둘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 생각을 해요. 수능 국어 성적 오르긴 오르나?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능 국어를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던 학생이에요. 아니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이게 뭐지? 그래서 공포감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하지? 이제 많은 이제 수업을 찾아보면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업 들을 때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성적 보면 더 떨어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수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결정될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나름 이제 꽤 긴 경력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확신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수능은 문제풀이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국어 입장에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 수학 능력은 국어와 수학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는 수학이 더 중요합니다. 수리 능력은 왜냐하면 수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점이 없는 세계예요. 무한 증식을 하죠. 그죠?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자면 오류가 없는 거죠, 사실. 대전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밑각이 60도다, 세내각이 180도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수학만큼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수학을 막 이제 홍보하고 있지만 수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바나나란 단어를 바나니라고 쓰면 아유 귀엽다 이렇게 하면서 땡 해요. 왜냐하면 바나나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 바나나의 개념과 본질도 같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냐고 하면 많은 이제 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에서 이유를 찾아요. 직립보행을 하는 순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쓰는 과정에서 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을 묻는다면 선생님은 글을 읽는 능력인 문자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싶어요. 전 세계의 모든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 제1과목은 전부 다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학이고 세 번째는 영어는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이 국어는 단순하게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축된 논리적으로 압축된 지문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거든요. 이 두 과목은 공부 방법과 성격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수학을 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매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내일 수학 선생님 수업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절대 빵점이 존재해요. 정말 빵점이 나옵니다. 근데 국어는 내가 오늘 국어 공부를 좀 했다. 내가 경제 지문을 좀 읽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일 경제 지문, 이 새로운 경제 지문을 잘 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대신 절대 빵점이 없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사실은 65점에서 75점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좀 실수했어. 내가 이거 알았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85점 혹은 90점을 받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국어에 대해서 막 신경 쓰진 않아요. 오히려 불안한 건 수학이죠, 이렇게. 당장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국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적 향상이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이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국어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국어가 무섭다고. 국어는 그래서 1교시 효과도 있어요. 타임 어택 때문에 더 그렇죠. 만약에 1교시에 수학이나 다른 탐구 과목을 본다 해도 1교시 효과가 없어요. 근데 국어는 유일하게 1교시 효과가 존재하는 과목이에요. 공포감이 있어요. 수능은 비교 불가능한 시험이다. 그 어떤 시험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잘 만들어진 시험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객관식 문제다. 사실 수능은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미적 상상력이나 창의력 이런 걸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객관식 문제로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측정해요. 심지어 정보 처리 속도도 측정해요. 왜냐하면 80분 동안 11개 이상 되는 지문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수능 국어는 학생들의 정보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사고력을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 출제자인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대를 갈지 아니면 공대를 가서 평생 소설이나 시를 안 읽을지 혹은 오히려 독서 지문의 기술 장치들이죠. 이런 걸 아예 접해보지 않을 문과생이 될지 관심이 없어요. 교수님 입장에서 국어의 지문들은 그게 어떤 지문이든 간에 전부 다 아이들의 정보 처리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글을 읽으면 정보가 쏟아져요. 이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가끔 1단락 읽고 문제 풀고 2단락 읽고 문제 푸는데 이건 절대 좋은 독해도 아니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남아야 되고 일단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를 이거는 A에 관련된 거야. 이건 B에 관련된 거야. 그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 사실 A, B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C까지 범주가 돼요. 이 정보를 잘 분류하고 범주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해를 묻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사고력은
여러분이 문제의 선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측정돼요. 아, 이 선지의 답은 1단락에 있군, 혹은 2단락에 있군, 이게 아니라, 물론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각 지문에 한 문제씩밖에 없고 나머지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연결시키면서 사고 과정을 반영해야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긁을 때는 답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수능은 아이들의 독해력과 사고력 측정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올해도 어김없이 평가원은 이렇게 말해요.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일단은 교육과정 안에서 냈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학생들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했다. 이게 늘 매 반복되는 평가원의 발표입니다.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건데 수능은 다양한 갈래의 글이 출제된다. 독서도 있고, 독서도 보면 영역별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이 있고, 문학도 시가 있고, 소설도 있고, 심지어 고전 문학도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에게는 전부 다 글일 뿐입니다. 비문학만 내지 않고 문학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여러분에게 독서 지문만 가르친 게 아니고 문학 지문도 읽혔어요. 그러니까 갈래가 다르면 정보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독해 원리는 독서와 문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신과의 차이점이죠. 여러분이 내신에서 공부할 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수능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음 글을 읽어야 돼요. 다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심지어 문학 작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 원리는 독서와 문학이 다르지 않다. 교수님에게 다 글일 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독해의 축을 잡고 그 앞부분을 딱 읽었을 때, 첫 단락, 첫 부분을 읽었을 때 독해의 축을 잡는 거예요. 아,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지. 이걸 선생님은 미시적 독해라고 해요. 독해의 축을 잡고 글 전체의 논지, 독서겠죠. 시상, 실 거고, 서사, 갈등 상황이죠. 요게 이제 소설이에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거시적 독해예요. 그래서 이 일관된 독해 방법을 익힙니다. 독서든 문학이든 시든 소설이든. 최근에 출제된 문학 기출 6구평을 포함해서 얘를 갖고 각각 20각씩 구성했어요. 수업을. 그래서 문학의 출제 원리를 익힙니다. 그다음에 선지 분석을 통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사고 과정. 이 선지의 답이 여기 있어가 아니라 지문은 웬만하면 돌아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의 출제 의도가 여러분의 사고력 측정, 논리적인 근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의 위치가 아닙니다. 사고 과정과 필수 개념어를 익힌다. 우리가 문학이기 때문에 개념어가 있어요. 시나 소설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비문학 읽을 때 되게 머리 아파하는 친구들 있죠? 아, 정말 한 단락만 읽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내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보가 개별적이지도 않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막 와, 내 머리가 아파하는 친구 본 적이 없죠. 독서는 독해가 힘들어요. 하지만 독해가 어느 정도 되면 선지 처리가 빨라져요. 이 선지가 독서 지문 어느 부분에 명확히 있거든요. 근데 문학은 달라요. 문학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를 쓰지만 예를 들어 시를 읽었는데 뭔가 슬퍼하고 있어요. 화자가. 읽었는데 비유와 상징 때문에 정확히 해석은 안 되지만 슬퍼하고 있어. 오빠가 떠났어. 근데 선지에서는 대상의 부재란 말로 바뀌어 있고 상실감이란 말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문학 개념어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들, 풍자, 희화화 이런 것들이 막상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이게 개념어예요. 물론 여기에 표현 기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수미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서리법일 수도 있고 선경, 후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사법,
표현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수능의 출제 의도는 아니에요. 문학의 개념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개념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이제 상위 범주로 딱 써놨어요. 이게 상실감이야 이렇게. 이게 문학 개념어예요. 이 공부를 선생님과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 평가원에서 EBS 문학 작품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이 연계 방식이 또 공부해 볼게요. 만약에 EBS 문학 작품이 연계됐다면 여러분 문학 점수가 다 높아야 돼요. 근데 올해 2024학년 수능에서도 문학이 정말 어렵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EBS 문학 작품 연계 방식을 익혀서 앞으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수특이나 수능 완성을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죠? 이 문학 작품을 이제 공부해 나갈지, 이 공부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재미있는 어떤 키워드인데, 사실 선생님이 재수종합반을 다니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여러분 선배들이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수능 끝날 때쯤에 아이들이 너무 우울해한다, 좀 기운을 많이 북돋줬으면 좋겠어 해서 대강의실에서 막 강의를 했어요. 힘내,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얘들아,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될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던 건 전부 다 잊으라고 해요. 어차피 안 나온다. 극단적인 얘기인데 아주 낯설고 신선한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전날 공부한 것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올해 평가원에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혹은 재작년 여러분 선배들에게 물었던 바로 그것이다. 얼마나 기출문제가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출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에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그것을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출 분석을 하면서 평가원에서 뭘 물어보고 있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